안녕하세요. 광개토 태양능 비문 해설과 임나가라 위치, 인터넷 교보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정학으로 본 세계, 네팔, 인도, 칠자매주, 남아시아 벨트 어디로 갈까,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네팔 시위가 크게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정부가 전복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못지않게 그 전에 작년에는 또 방글라데시에서 큰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네팔과 네팔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네팔이 이렇게 인도와 중국 사이에 이렇게 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쪽 중국 쪽으로는 좀 산악 지역이고요. 네팔하고 인도 지역은 평야 지역입니다. 이렇게 터져 있어요. 네팔 사람들은 인도에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고 물류와 인적 교류가 네팔과 인도가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팔 사람들이 인도에게 좀 반인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팔이 이제 오랫동안 왕정을 했었는데 이 왕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인도 쪽하고 이 집권 왕정 세력들이 많은 협력을 좀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인도가 그 왕정의 네팔 왕정의 내정에 많이 간섭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 인도 말을 듣게끔, 인도에 유리하게끔 법을 만들려고 그 왕정을 많이 이제 압박을 가하고, 근데 왕정이 인도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아무리 왕정으로서 인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인도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부를 하면 인도가 이 국경을 봉쇄해버리는 일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봉쇄가 되면 네팔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봉쇄 정책을 1989년과 1990년 요 사이에 한번 봉쇄 정책을 했었고, 최근에는 2015년에서 2016년 요 사이에 이제 여기를 봉쇄를 하는 인도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봉쇄를 하면 인적 교류와 물류 교류가 봉쇄를 당하기 때문에 네팔의 경제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타격이 오죠. 완전히 갑질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서 반인도적인 정서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1대1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 들어온 정부가 공산주의 민주공화국이지만 공산주의 민주공화국 정부가 들어섰고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하다 보니 중국이 네팔의 정권이 그동안 친중 공산당 정권이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 네팔이 그렇다고 해서 인도를 반대하고 뭐 중국을 반대하고 또는 인도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또는 중국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어떤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을 전면에 들이대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요. 언제나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느 한쪽하고 너무나 척을 지면 너무나 사는 게 곤란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균형 외교를 펼치는 게 일단 우선인데, 그 와중에 현재 이제 전복된 정부는 그것보다는 친중 성향이 강했던 공산당 정부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제 그 전에 네팔 역사를 좀 보면은 왕정 시절에 왕정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왕실 집단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네팔의 마지막 왕세자가 이 사람인데요. 디펜드라 왕세자라는 이 사람이 자기 직계 가족, 그러니까 네팔 왕의 아버지죠. 왕비는 엄마고요. 엄마 아빠와 자기 형제들을 포함한 친족을 9명을 총기로 총을 쏴서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려고 스스로에게 총을 쏴가지고 본인은 스스로 총기 자살을 해서 한 3일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집단 총기 난동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2001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왕의 동생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왕정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왕정을 철폐하고 폐지하고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운동가들의 투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마오이스트 반군의 무장투쟁이라고 1996년부터 계속 민주공화정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투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이 2006년에는 아까 그 아들의 총에 맞아 죽은 그 왕의 동생이 즉위를 했잖아요. 그 왕의 왕정이 2006년에 그게 이제 네팔 정부였죠. 그 네팔 정부와 마오이스트 반군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11년간의 내전을 공식적으로 종식을 시키고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재헌의회 선거가 실시가 되고 2008년에는 240년 동안 이어진 왕정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네팔 연방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왕정이 폐지가 된 지 이제 겨우 한 20여 년 된 겁니다. 그리고 왕정이 폐지가 된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 그 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마오이스트 공산당과 막스레닌주의 공산당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정당이 서로 번갈아 교차 집권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왕실을 지지를 하는데 민주공화정을 원하는 왕당파 정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이 셋이서 이 정당이 셋이서 연합정권을 만들든지 정권을 교체하든지 하면서 돌아가면서 정권을 유지해오고 있던 찰나예요. 그리고 이 정권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공산당 정권의 카르텔 부패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슬픈 이야기인 게 반군 무장투쟁을 한 공산주의자들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카르텔 정권이 된 겁니다. 이거 좀 슬픈 얘기죠. 무장투쟁을 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하면서 뭐 공산당을 할 때는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사회적으로 어떤 현실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정권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산주의 민주공화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좋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좋아지기는커녕 뭔가 굉장히 이상해진 거죠. 오늘날 그렇게 이제 네팔 시위 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된 건데요. 이게 이제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포티즘이라는 게 뭐냐면 조카인 네퓨, 영어로 네퓨가 이제 조카잖아요. 그리고 편애, 페이버리티즘이 편애입니다. 네퓨와 페이버리티즘이 합친 말을 네포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측근을 편애한다. 측근을 중용한다, 친족을 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족벌주의로 얘기됩니다. 그래서 특권층의 족벌주의적 정권이 탄생을 한 거죠. 이게 좀 슬픈 얘기죠. 그러려고 왕정을 폐지하고 공산당 정권을 세운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포키즘의 카르텔 정권의 자식들이 네포키즈예요. 이 네포키즈들이 SNS에다가 자기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사는지를 끊임없이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묵는 거, 뭐 식사는 몇천만 원짜리, 어디에 가서 뭘 먹고 뭘 사고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 사진을 찍어서 SNS에다가 게시를 하니 네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울분이 터지고 황당한 일인 거죠. 왕정을 폐지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20여 년 동안 부패한 특권층이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여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 6만 원을 받는 거죠. 1년에 19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네팔 국민의 3분의 1은 해외에 나가서 노동자로 취업을 해서 외화를 벌어서 네팔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팔 네팔 국민들의 경제는 빈곤하기 짝이 없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층인 네포키즘으로 만들어진 족벌주의, 근데 이 족벌주의가 민주공화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왕정을 폐지하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했던 그러한
존경을 받았던 그런 혁명가들의 조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운 정권이 이렇게 부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특권층의 자식들로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그 네팔 정부 당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한테 SNS에다가 그런 사치스러운 사진,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들을 올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SNS 회사들, 그 글로벌 업체들한테 네팔에다 지부를 만들고 자기들의 업무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안 좋은 사진들은 빨리빨리 삭제를 하고 네팔 정부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네팔에 지부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SNS 회사들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지만 말을 안 듣죠. 그 글로벌 회사들이 네팔 정부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SNS를 보면서 이제 이 네포키즈들의 어마어마한 화려한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보면서 네팔의 젊은 세대들이 울분이 쌓여가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SNS를 차단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네팔 젊은이들이 이제 엄청난 폭력적인 시위로 번져가게 된 건데요. 이 SNS는 단지 영상과 사진을 감상하고 동영상의 오락거리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네팔 사람들의 3분의 1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자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송금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SNS는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와 가족들 간의 연락 수단이기도 하고 송금 수단이기도 하고 또 SNS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상업 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경제의 체제가 SNS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도 사실상 막아버린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팔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면서 폭력적인 사태를 이뤄서 뭐 그 총리 부인은 집에 방화를 해서 총리 부인이 죽기도 하고 무슨 재무부 장관은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해서 임시정부가 들여서고 총리로 수실라 카르키라는 이 여성분이, 이분이 이제 대법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임시정부의 수장을 맡아서 이제 수습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네팔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 네팔 상황이 정리가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네팔 사태가 이렇게 네팔 공산당 정부가 이렇게 타락한 카르텔이 되기까지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이게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어두운 측면이 전 세계의 반중 정서를 악화시키고 반중 정서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의 1대1로 사업입니다. 근데 이 1대1로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1대1로 사업은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140여 개국을 연결하는 신실크로드를 목표로 해서 총 투자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섰고, 뭐냐면 중국 은행에서 1대1로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나라들에게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항만, 철도, 공항, 도로 이런 그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그 잘못되는 구조로 돼 있는지 이 별명이 있는데 비제 함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빚의 함정 외교라고 합니다. 뎁 트랩이라고 해요. 이게 빚을 지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1대1로 사업을 하는 나라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대출 구조를 보면은 중국의 국영은행이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1대1로 사업을 하겠다는 나라에, 뭐 네팔이면 네팔, 뭐 다른 뭐 아시아나 동유럽 국가들도 많이 중국 은행으로부터 이런 대출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네팔이면 네팔 정부가 그 대출을 보증을 하지만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항만이나 철도, 공항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이 네팔이나 그 사업에 참여하는 나라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운영권을 아예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뭐냐면 또 그 중국 국영기업에서 돈을 그 나라 정부에다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중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항만이나 도로, 공항을 건설하는 그 입찰을 중국 기업만 수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중국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항만도로 공항을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 현지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국 기업이 과대한 그 비용 청구를 하는 거예요. 원래 뭐 100만 달러면 15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런 대출 구조 와중에 현지 정부의 부패한 카르텔이 서로 얽혀 들어가서 서로 돈 놓고 돈 먹기로 이제 그 정권 기득권과 대출금, 중국에서 나온 대출금이 서로 먹는 구조로 이제 얽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철도가 수익 창출에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중국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갚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면 부채 상환이 실패가 예견이 되면 중국춘이 그거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장기 임대를 99년은 뭐 예를 들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대1로 사업이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그 나라의 정부와 정권의 기득권 측은 이익을 보는 면이 있지만 그 나라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운영의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반중 감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를 가리켜서 신식민주의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붉은 파시즘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박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것이 딱 맞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반중 정서를 확산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일부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팔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 7자매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도 7자매주는 6입니다. 6이. 여기가 이제 인도 7자매주인데요. 아룬찰 프라데시가 여기고요. 아쌈, 마니푸르, 나갈랜드, 미조람, 트리푸라, 나갈랜드, 메갈라야 이렇게 이제 7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인도 대륙에 있는 전형적인 인도인이 아니고요. 몽골리안 계통의 분들이 여기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교도 힌두교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닌 기독교도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지역은 인도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 독립 투쟁을 오랫동안 벌여왔어요. 이 지역에서는. 그리고 이 아룬찰프라데시라는 이 지역은 중국이 남티벳이라고 자기들 영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나갈랜드 출신 양궁 선수인데요. 꼭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죠. 전형적인 몽골리안 분들이 여기 인도 7자매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분리독립 투쟁을 벌여왔냐면 194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분리독립 투쟁을 이제 해왔는데요. 현재까지 10,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니푸르라는 곳이 이곳인데요. 이 마니푸르에서도 오랫동안 분리독립 투쟁을 해왔는데 특이한 것은 2019년 10월에 런던에다가 이 반란 지도자들이 마니푸르 독립선언을 하고 망명 정부를 수립했어요. 런던에서. 그리고 유엔에다가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지만 이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도에서 국가수사국을 동원해서 이 관련된 사람들을 다 체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3년 5월에는 이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120명이 사망했고 3,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분리독립 투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제 인도가 절대 분리독립을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독립보다는 자치권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얀마는 아직도 내전이 진행 중이고 있고요. 내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요 북부 쪽에 미얀마 반정부군이 아직도 있고요. 여기서 아직도 전투와 총격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미얀마 내정에 엄청 간섭을 하고 있어요. 깊숙이 간섭을 하고 있고, 중국은 처음에 초기에는 이 미얀마 반정부군을 지원을 하고 그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뀌어서 미얀마 정부가 이제 군부입니다. 미얀마 군부를 중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 현재 군부 정부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글라데시는 이제 현재 중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여기서 엄청나게 불꽃 튀기는 격전을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는 이제 어떤 나라냐면요, 작년에 2024년에 네팔과 같은 어마어마한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명 넘게 한 200~300명까지 여기서 그 방글라데시에서 사망을 했고, 현재도 이 상황이 지금 임시정부 상황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이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방글라데시에서는 작년에 이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대학생들이 이 시위를 주도를 했는데, 이 운동을 쿼터 개혁 운동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려면 방글라데시의 상황이 좀 특이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인도가 독립을 할 때 그 힌두교 무슬림 종교 갈등 때문에 영국이 지휘를 해서 이거를 분리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좀 따로 살아라, 힌두교하고 섞어 살지 말고. 그래서 생긴 게 파키스탄입니다. 근데 그 무슬림은 파키스탄 지역 가서 따로 살아라 해서 거기로 다 이주를 시켜서 파키스탄이 생겼는데, 오늘날 방글라데시 지역에는 원래부터 무슬림 이슬람이 원래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서 거기를 같이 독립을 시켜서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분리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그렇게 세 갈래로 나눠진 거죠. 서파키스탄, 인도, 동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지역이 방글라데시입니다. 근데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이 무슬림, 즉 이슬람이라는 종교만 같을 뿐이지 문화, 역사, 언어, 전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에 지배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동파키스탄은 문화, 역사, 언어가 다 다른데 우리가 서파키스탄 밑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다 해서 독립투쟁을 벌여가지고 이 동파키스탄이 오늘날의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가 1971년에 이제 무장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방글라데시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가 무장 독립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 거예요. 즉 독립투쟁을 해서 독립투쟁 정권이 성공을 해서 정권을 잡아서 방글라데시가 됐는데, 이 정권이 바로 계속 이어지면서 여기가 기득권 카르텔 특권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방글라데시에서 그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1971년에 무장 독립투쟁을 해서 방글라데시를 만든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한테 공무원 자리의 30%를 할당해서 배정해 주겠다라는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면서 시위를 일으킨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방글라데시가 엄청나게 그 젊은 사람들의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젊은 층이 많은데요. 근데 이 젊은 층의 실업률이 40%가 넘을 정도로 실업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해에 약 40만 명 정도의 대학생이 배출이 되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변변히 없다 보니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을 많이 치러요. 이 40만 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근데 배정된 공직의 숫자가 한 3천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3천여 개 되는 자리,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3천여 개 되는 이 자리의 30%, 약 30%를 그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에게 미리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쟁률이 약 133대 1 정도 되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 경쟁률이 200대 1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여기서 너무너무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독립 투쟁을 해서 정권을 만들어서 방글라데시 정권을 만든 이 정부 정권이 부패한 카르텔 특권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되는 와중에 그 후손들한테 공무원 자리의 30%를 미리 할당해서 주겠다고 하니 이 방글라데시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패한 정부 정권, 특혜 카르텔 정권의 후손들한테 자리를 30%를 미리 할당을 해준다라는 이런 의미로 다가온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방글라데시의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시위가 확산이 되고 시위를 진압을 하기 위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발포를 하게 되면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사망자가 생기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게 되면서 결국 방글라데시도 이제 정부 정권이 그 공무원 독립유공자 후손들한테 그 30% 할당제를 주겠다고 하는 그 정권이 세이크 하시나 정권인데 이 정권이 결국에 이제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분이 과도 임시정부의 총리 자격에 지금 수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6년 상반기에 총선을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 임시정부하고 이제 그 1대1로 사업을 벌이면서 친중 성향을 갖는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이 이 방글라데시에 엄청나게 눈독을 들이면서 전략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죠. 올해 5월에 이 유누스 이 임시정부 과도 임시정부 책임자인 총리 자격인 이분이 일본을 방문을 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만든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이잖아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제시하면서 미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태평양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 일본이 만든 겁니다. 이 전략에서 핵심 국가 중에 하나를 방글라데시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전략적으로 엄청 일본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2025년 9월 현재 누적 투자액이 약 5억 800만 달러에 달하고 약 350개 이상의 일본 기업이 여기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서 운영 중이고 있고 투자 분야로는 섬유, 의류, 인프라, 에너지, 자동차, IT로 아주 다각화된 많은 일본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들어가서 중국의 1대1로를 저지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그럴 목적으로 여기에 그 방글라데시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요, 이 방글라데시 내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인도하고 방글라데시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방글라데시가 외교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스스로 일본이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서 그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가 삼각 협력을 맺을 수 있도록 엄청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탄 같은 경우는요, 부탄이 이제 중국하고 국경 분쟁에 있는데 요 지역을 동라고원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 동라고원 지역에 중국이 현재 도로, 마을 등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물이 분기되는 물 분기선이 여기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물 분기선이 부탄으로 내려가지 않고 중국 쪽으로 물 분기선을 중국이 변경하려고 지금 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탄이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중국이 이 부탄으로 들어가는 물 분기선을 이걸 잘라버리고 중국정으로 이 물 분기선을 틀어버리면 부탄은 진짜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앞으로 더 살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렇다고 부탄이 중국하고 싸울 수도 없고 작고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인도, 친미국, 친일본, 친호주하고 모든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부탄의 외교 자원을 다자 외교를 다 동원을 하면서 중국에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탄이. 그래서 이 지역이 네팔, 부탄, 인도 7자매주, 방글라데시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이 지역이 제조업 기업을 하기에 굉장히 기후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물 자원도 굉장히 괜찮고 제조업이 발전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해요. 이 지역이, 이 벨트가 네팔부터 방글라데시, 인도 7자매주 이 지역이 굉장히 제조업이 번성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에
어떤 나라가 더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지역 벨트가 친중 성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친서방 벨트가 될 것인가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이 뜻밖의 한류의 영향력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네팔, 부탄, 그 다음에 인도 칠자매주, 방글라데시 이 모든 사람들이 K-팝하고 K-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요.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래서 한국이 한류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투자하는 그 나라들 중에 이제 5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한국의 투자액이 11억 달러 정도 되고 약 200여 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신흥 제조 벨트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지금 격변을 겪고 있는데 이 격변이 좀 안정이 되면 이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면서 이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이 나라들이 중국 중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친서방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 한국은 또 여기서 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